대한민국 한 해 실종 신고 건수는 7만에서 8만 건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누르시고 꼭 공유해 주세요. 1995년 여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8살의 박선미 씨는 이미 2시간 전부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엄마, 가방 어디 있어? 냉장고 옆이야. 빨리 챙겨. 첫째 딸아이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사이 선미 씨는 둘째의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김밥을 싸면서도 머릿속으론 오늘 방문해야 할 고객 리스트를 떠올렸어요. 아침 6시 반. 남편은 벌써 세면대 앞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은 혼자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날씨 더운데 무리하지 말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서로를 향한 걱정이 담겨 있었죠. 선미 씨는 늘 그랬듯 남편의 와이셔츠 깃을 매만져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온 건 8시 즈음이었습니다. 선미 씨는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은 피곤했지만 표정만큼은 밝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정수기 코디로 일한 지 벌써 3년째.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젠 제법 손에 익었죠. 오늘도 웃으면서 다녀오자. 선미 씨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봤어요. 화장을 하고 단정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청호 정숙이라고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았죠. 이 명찰은 선미 씨에게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어요. 책임감과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대리점에 도착한 건 9시였습니다. 사무실엔 벌써 몇몇 동료들이 와 있었어요. 선미 씨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오늘의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필터 교체 고객이 5명, 점검 요청이 3건, 그리 많지 않은 스케줄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이름을 보는 순간 선미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송제국 마이너스 청주시 외곽 구룡동 단독주택. 이 이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을까요? 그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외딴 산자락 아래 자리한 낡은 집. 주변엔 잡초가 무성했고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웠죠. 문을 열어준 남자의 얼굴도 기억났습니다. 그 눈빛,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느낌이었어요. 차갑다기보다는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선미 씨는 그날 점검을 마치고 나오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 돌아와 조용히 물어봤었어요. 저기 구룡동 송제국 씨 어떤 분이에요? 아, 그분? 전에 교사셨다던데. 아내분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대. 아, 그때 동료의 설명을 들으며 선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울해 보였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느낌은 단순한 슬픔과는 달랐어요. 뭔가 더 깊고 더 무거운 것이 그 집안에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선미 씨는 일정표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오늘 또 그 집에 가야 한다니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고객은 고객이니까요. 선미 씨, 오늘 일정 괜찮아요? 동료의 목소리에 선미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억지로 밝게 대답했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선미 씨는 공구 가방을 챙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낮에 가는 거잖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필터 갈고 오면 돼. 하지만 왜일까요?
가방을 매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선미 씨는 3년 동안 수많은 집을 다녔지만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전 선미 씨는 몇 군데 점검을 마쳤습니다. 시내 아파트 2곳, 다세대 주택 1곳, 모두 친절한 고객들이었죠. 한 집에선 시원한 보리차까지 내어줬어요.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제 일인걸요. 선미 씨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좋았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됐죠. 하지만 차에 올라타 마지막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다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구룡동, 외곽, 단독주택. 선미 씨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2시 반. 점심을 먹고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갔다 와서 먹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선미 씨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만 잘 마치고 오면 되지. 뭐? 스스로에게 말하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죠. 도로 양옆으론 산이 가까워졌어요. 선미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지만 답답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왔죠.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그 집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선미 씨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평소엔 이러지 않았는데, 그냥 일일 뿐인데.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워만 갔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어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양옆의 풀들이 차체를 스쳤죠. 점점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선미 씨는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던 길이 저 멀리 보였어요. 앞엔 산자락과 나무들 뿐이었죠. 이 길 끝에 그 집이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맺혔어요. 선미 씨는 손을 닦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일하고 오면 돼. 하지만 가슴속 목소리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돌아가. 오늘은 가지 마. 다음에 가. 선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약속한 시간이 있어. 고객을 실망시킬 순 없어. 책임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선미 씨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선미 씨는 마지막 고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평범한 오후가 평범하지 않은 순간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침에 웃으며 나선 일상이 돌아오지 않을 길이 될 줄은. 선미 씨의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햇빛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후 1시, 선미 씨의 차는 구룡동 외곽도로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끝없이 펼쳐진 산자락이 보였어요. 인적은 끊긴 지 오래였죠. 앞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선미 씨는 선바이저를 내렸어요. 그래도 햇살은 계속 눈을 찔렀죠. 아니, 햇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눈이 따가운 건 긴장 때문이었어요. 도로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죠. 양옆엔 잡초가 무성했어요. 여름 풀들이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선미 씨는 속도를 더 줄였어요. 길이 험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죠. 마음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걸요. 저 멀리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회색빛으로 바랜 담장. 선미 씨는 차를 세웠어요. 집은 생각보다 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마당엔 키 큰 잡초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선미 씨는 한참을 앉아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하고 오면 돼. 스스로에게 말하며 차에서 내렸어요. 트렁크를 열어 공구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선미 씨는 심호흡을 하고 걸음을 옮겼어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벨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선미 씨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호 정수기입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송재국 고객님? 계세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미 씨는 시계를 봤어요. 1시 10분. 약속 시간은 1시였죠. 혹시 안 계신가? 그렇다면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미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삐걱.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선미 씨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문 뒤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송재국이었습니다. 42살.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굽어 있었어요. 얼굴엔 수염이 무성했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미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필터 교체하러 왔습니다. 약속하셨죠? 아, 네. 들어오세요. 송재국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녹음된 음성처럼 느껴졌죠. 선미 씨는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방치된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화단엔 말라 죽은 식물들이 있었죠. 한쪽 구석엔 녹슨 자전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송재국은 앞장서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선미 씨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때문에 목덜미가 따가웠어요. 아니, 착각일까요? 선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죠. 낮인데도 실내는 밤처럼 침침했어요. 정수기는 주방에 있습니다. 송재국이 말했습니다. 선미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엔 액자가 몇 개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은 모두 뒤집혀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왜 사진을 뒤집어 놨을까? 선미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정수기는 싱크대 옆에 있었어요. 선미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장갑을 꼈습니다. 송재국은 문가에 기대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필터 교체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선미 씨는 정수기 커버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필터를 빼내며 선미 씨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침묵이 너무 무거웠어요.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요즘 물맛은 괜찮으셨어요?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선미 씨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죠. 새 필터를 끼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1995년 7월. 하지만 날짜는 2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1993년 8월 15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선미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날짜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날이었을까? 하지만 묻고 싶지 않았어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확인했어요. 교체 완료됐습니다. 물맛 확인해 보시겠어요? 선미 씨가 컵을 내밀었습니다. 송재국은 다가와 물을 마셨어요. 그 순간 선미 씨는 송재국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상처가 있었어요.
새로 생긴 건 아니었죠. 오래된 흉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이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 핥힌 것 같았죠. 선미 씨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물맛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송제국이 컵을 내려놨습니다. 선미 씨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사람 곁에서. 그때였습니다. 선미 씨의 시선이 냉장고 옆에 붙어 있는 메모지에 닿았어요. 거기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정.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대리점에서 들었던 이야기. 송제국의 아내 이름이 김미정이었다는 것. 선미 씨는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예전엔 김미정 씨가 사셨죠?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굳이 그걸 물을 필요가 없었는데. 송제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텅 비어있던 눈에 뭔가가 일렁이기 시작했죠.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공포였을까요? 선미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실수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떻게? 송제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선미 씨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지금 당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어떻게 그 이름을 알죠? 송제국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선미 씨는 뒷걸음질 쳤어요. 가방을 움켜쥐고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저 그냥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송제국이 선미 씨의 팔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힘이 세었습니다. 놓아달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선미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선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불안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돌아갔어야 했다는 것을, 이 집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선미 씨의 비명도 발버둥도 이 외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마당에선 매미 소리만 요란했죠. 그 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어요. 오후 2시, 선미 씨의 차는 여전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죠. 저녁 6시, 대리점에선 선미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선미 씨의 남편이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손엔 실종 신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종이는 그의 땀으로 젖어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구룡동 외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평범한 정수기 코디였던 박선미 씨가 어떻게 사라져버렸는지, 그 여름날의 비밀은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잡초와 침묵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할 곳에. 시간은 흘렀습니다. 1995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그리고 겨울. 다시 봄이 찾아왔죠. 선미 씨의 가족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답은 항상 같았죠. 아직 단서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며 컸습니다. 큰딸은 중학생이 됐어요.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죠.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송제국을 조사했습니다. 구룡동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마당도 파헤쳤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제국은 담담했어요. 오후에 점검 받았습니다. 1시쯤이었죠. 그 후엔요? 정숙이 확인하고 나가셨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죠.
경찰은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선미 씨의 차는 대문 앞에서 발견됐어요. 트렁크엔 공구가 그대로 있었죠. 하지만 선미 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산에서 길을 잃은 거 아닐까? 아니면 누가 데려간 거겠지. 송 선생이 수상하긴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잊어갔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생겼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퍼졌죠. 박선미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1996년, 1997년, 1998년. 세월은 무심히 흘렀습니다. 송제국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피해 은둔하듯 지냈죠. 가끔 마을에 내려와 장을 봤습니다. 말수는 더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1999년 봄, 송제국은 지병으로 쓰러졌어요. 강경하였습니다. 혼자 술로 세월을 보낸 결과였죠. 병원에 입원했지만 회복되지 않았어요. 조카가 한 번씩 문병을 왔습니다. 하지만 송제국은 말이 없었죠.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해 가을, 송제국은 숨을 거뒀습니다. 49의 나이였어요. 장례식엔 조카 가족만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지 않았죠. 송제국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묻히는 듯 했습니다. 구룡동 집은 비어있게 됐어요. 담장은 무너져 내렸죠. 잡초는 더 무성해졌습니다. 2000년 봄이 왔습니다. 청주시는 외곽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구룡동 일대에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죠. 오래된 집들은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송제국의 집터도 개발구역에 포함됐어요. 조카는 집을 정리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건설사가 그 자리를 샀죠. 4월 중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포클레인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터를 밀어내고 새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였죠.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여느 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굴착기가 땅을 파냈죠.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굴착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기사가 손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건 뭐지? 땅속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철제 드럼통이었어요. 녹이 슬어 붉게 변색된 상태였죠. 조심해서 꺼내봐. 작업자들이 드럼통을 끌어냈습니다. 무거웠어요. 뭔가 들어있는 게 분명했죠. 현장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드럼통 뚜껑을 열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녹으로 굳어 있어서 쉽지 않았죠. 공구 가져와. 망치와 정으로 뚜껑을 따려 했습니다. 몇 번 두드리자 뚜껑이 조금 열렸어요. 그 순간 악취가 퍼져나왔습니다. 으윽! 작업자들이 코를 막았어요. 현장 소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뚜껑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어요. 드럼통 안에 뼈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뼈였어요. 두개골, 갈비뼈, 팔다리뼈, 옷 조각도 섞여 있었죠. 경찰 불러. 현장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신고했어요. 작업자들은 뒤로 물러섰죠.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감식반도 함께 왔어요. 현장은 즉시 통제됐죠. 드럼통 주변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뼈 옆에서 여러 물건이 나왔어요. 녹슨 공구 상자, 정수기 필터 파편, 그리고 명찰 하나. 감식반원이 명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흙을 털어냈어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죠. 박선미 청호 정수기 코디.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나이든 형사 하나가 입을 열었어요. 박선미, 5년 전 실종된 그 사람 아닌가? 다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1995년 여름
정숙이 코디 여성이 실종됐었죠. 여기가 어디지? 송제국이 살던 집터입니다.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5년 전 그 사건, 증거 없이 흐지부지된 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럼통은 경찰서로 옮겨졌어요. 정밀 감식이 시작됐죠. 유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유골은 30대 후반 여성의 것. 사망 시기는 약 5년 전. DNA 대조 결과 박선미 씨가 맞았습니다. 선미 씨의 남편이 경찰서로 왔어요. 그는 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길 믿으며 살았죠. 하지만 돌아온 건 뼈뿐이었어요. 정말 제 아내가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DNA가 일치합니다.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5년간 참아온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조사실을 채웠죠. 형사들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너무 늦게 찾아낸 진실이었으니까요.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유일한 용의자 송제국은 이미 죽었습니다. 형사들은 송제국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없던 사람이라 잘 모르겠어요. 혼자 살았으니까요. 단서는 끊겼습니다. 용의자는 죽었고 증인도 없었어요. 드럼통에서 나온 것은 유골과 유품뿐이었죠.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기, 송제국의 조카인데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삼촌 집을 정리하다가 뭔가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일기장이요. 오래된 공책인데 읽어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요. 형사는 즉시 조카를 만났습니다. 조카가 내민 공책은 낡고 퇴색돼 있었어요. 표지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죠. 형사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송제국의 필체가 빼곡했어요. 그의 고통, 괴로움, 그리고 죄책감이 담겨 있었죠. 형사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특정 날짜에 멈췄어요. 1995년 7월 15일. 그날이 바로 박선미 씨가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형사는 숨을 죽이고 글을 읽었어요. 거기엔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묻혀있던 그날의 진실이. 공책을 덮은 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알게 된 진실. 하지만 너무 늦게 밝혀진 진실이었죠.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죠. 박선미 씨, 5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여인. 그제야 세상 밖으로 나온 이름. 형사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다시 불러줄 시간이었어요. 잊혀진 이름을 다시 기억할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사는 책상 위에 낡은 공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송제국의 일기장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형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죠. 첫 장은 1993년으로 시작됐습니다. 송제국이 아내를 잃은 해였어요.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떠났다. 내 손으로. 형사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나는 괴물이다. 의심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송제국의 고통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어요. 형사는 멈추지 않고 읽어갔죠. 그리고 1995년 7월로 넘어갔습니다. 형사의 손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7월 15일. 박선미 씨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형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정숙이 여자가 왔다. 문장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은 길었어요. 지난번에도 왔던 그 여자다. 박선미라고 했다. 친절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형사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정수기를 점검하는 동안 나는 부엌 문가에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일하면서도 계속 말을 걸었다. 날씨 이야기, 물맛 이야기. 나는 대답하기 싫었지만 짧게 대꾸했다. 글씨가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형사는 다음 문장을 읽으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가 냉장고 옆 메모지를 보더니 물었다. 이 집 예전엔 김미정 씨가 사셨죠? 형사는 공책을 내려다봤어요. 송제국의 글씨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손이 떨리며 쓴 것처럼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형사는 천천히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김미정, 내 아내의 이름. 2년 전 내 손에 죽은 여자. 뒷마당 땅속 깊이 묻어버린 여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아무도 물어본 적 없는 이름. 형사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채웠죠.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미정이의 이름을 알았을까? 혹시 누군가 말해준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이 수상히 여겨서 그 여자한테 알려준 건 아닐까? 송제국의 의심이 일기 속에서 커져가고 있었어요.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마을 사람들은 미정이가 죽은 줄 모른다. 다들 서울로 갔다고만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 형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여자는 내 표정을 보더니 당황하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챙기려 했다. 글씨가 더 흐트러졌어요.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 여자가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 송제국의 아내가 어디 갔는지 수상하다고. 집을 뒤질지도 모른다. 그럼 미정이를 찾을지도 모른다. 형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눈을 떴어요.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팔을 잡았다. 세게 잡았다. 그 여자는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놓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놓을 수 없었다. 형사의 손이 공책을 더 세게 쥐었어요. 모든 게 순식간이었다. 내 손이 그 여자의 목을 감았다. 그 여자는 발버둥쳤다.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 집은 외딴 곳이다. 아무도 듣지 못한다. 형사는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따스했지만 그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죠. 다시 고개를 숙여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 여자는 점점 힘이 빠졌다. 손이 축 늘어졌다. 눈이 감겼다. 나는 그제야 손을 놓았다. 그 여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형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고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무슨 짓을?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이미 끝났다. 나는 시신을 창고로 옮겼다.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어둠이 내리자 뒷마당으로 나갔다. 형사는 다음 문장을 읽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땅을 팠다. 깊이 팠다. 창고에 있던 드럼통을 가져왔다. 시신을 넣었다. 뚜껑을 닫았다. 드럼통을 구덩이에 넣었다. 흙을 덮었다. 밤새 흙을 덮었다. 형사는 공책을 덮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읽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야 했죠. 새벽이 됐다.
땅을 다 메웠다. 잔디를 다시 심었다. 흔적을 지웠다. 그 여자의 차는 대문 앞에 그대로 뒀다. 마치 점검을 마치고 떠난 것처럼. 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왔다. 박선미 씨가 실종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여기 왔다고 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점검받고 나갔다고. 1시쯤이었다고. 그게 전부라고. 형사는 이를 악물었어요. 경찰은 집을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다. 뒷마당도 봤다. 하지만 땅을 파보진 않았다. 나는 살았다. 또다시 살았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나는 괴물이 됐어. 너 때문에 괴물이 됐고, 이제 다른 사람까지 죽였어. 나는 지옥에 가겠지. 당연히 가야 해. 형사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손을 떼고 의자에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송재국은 아내 김미정을 먼저 죽였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우연히 언급한 박선미 씨까지 죽인 겁니다. 두 여인의 목숨을 앗아간 남자.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죽었죠.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될 수 없었어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형사는 박선미 씨의 남편을 다시 만났어요. 일기장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들었죠. 송재국이 그런 짓을.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형사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허무함도 뒤섞여 있었죠. 제 아내는 그냥 일하러 갔을 뿐인데. 남편이 흐느꼈습니다. 그냥 필터 교체하러 갔을 뿐인데. 형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위로의 말도 소용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피의자 사망. 법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박선미 씨는 누명을 벗었어요. 가출한 것도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하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것이죠. 형사는 사건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일기장을 증거물로 봉인했어요. 박선미 씨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사진 속 그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정수기 코디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명찰이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한 사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것도 있었죠. 남겨진 가족의 고통, 돌아오지 못한 일상, 사라진 미소.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여전히 따스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선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며. 송재국의 일기장은 봉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두 여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한 남자의 파멸. 모든 것이 기록됐습니다. 잊히지 않도록,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사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세상엔 아직 풀어야 할 사건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박선미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알아도 소용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기억해야 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하다가 평범하지 않은 죽음을 맞지 않도록. 그것이 형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경고하는 것.
송제국의 일기장은 서랍 속에 남았습니다. 봉인된 채로. 하지만 그 안의 이야기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괴물은 멀리 있지 않다고. 평범한 얼굴을 하고 평범한 집에 살고 있다고.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고. 일기장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며. 2000년 여름, 박선미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5년 만의 장례였어요. 뒤늦게 찾은 유골이지만 그래도 가족은 안도했죠.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다행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장례식장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옛 동료들, 청호 정수기 대리점 사람들도 왔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조문했습니다. 선미 씨,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조문객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선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영정사진 속에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죠. 큰딸은 20살이 됐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등학생이 됐어요. 두 아이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엄마를 기다린 5년. 돌아올 거라 믿었던 5년. 하지만 돌아온 건 뼈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선미 씨는 청주공원묘지에 안장됐어요. 조용한 언덕 위였습니다. 묘비엔 이렇게 새겨졌죠.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박선미. 1957-1995. 남편은 묘비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이었죠. 여보, 미안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조심하라고 더 신신당부할걸. 가지 말라고 말릴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죠. 남편은 그날부터 매주 묘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어요. 묘비를 닫고 꽃을 올리고 말을 걸었죠. 오늘 날씨 좋네. 당신 좋아하던 날씨야. 큰애가 취직했어. 당신 닮아서 성실하더라. 작은애는 대학 갔어. 공부 열심히 해. 일상을 나눴습니다. 선미 씨가 살아있을 때처럼요.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2001년 봄, 선미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묘 앞에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정수기 필터였습니다. 새 것이었죠. 하얀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남편은 그것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당신, 늘 깨끗한 물처럼 살고 싶다 했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투명하고 맑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살았어, 당신은.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선미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남편은 그날부터 매년 선미 씨의 생일이면 필터를 가져왔습니다. 새 필터를 놓고 묵은 필터는 가져갔어요. 그렇게 선미 씨와 시간을 나눴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2005년, 2010년, 2015년. 남편은 나이 들어갔어요. 머리는 새고 허리는 굽었죠. 하지만 묘지 방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걸음이 느려졌어도 그는 왔어요. 선미 씨를 만나러. 구룡동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옛날의 외딴 집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죠. 깨끗한 단지, 넓은 도로, 새로운 주민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땅 밑에 한때 비극이 묻혀 있었다는 것을, 한 여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하지만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이 되면 주민들이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 무슨 소리요? 여자 목소리 같은데. 필터 교체하러 왔다고.
처음엔 한두 명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했죠. 밤에 희미하게 들리는 여자 목소리. 필터 교체하러 왔어요. 관리사무소는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CCTV에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죠. 노인 한 분이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 자리에서 사건이 있었대요. 무슨 사건이요? 정수기 직원이 실종됐었다나? 젊은 주민들은 믿지 않았어요. 귀신 따위 없다고 했죠. 그냥 바람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특히 여름밤, 바람이 불 때면 더 또렷하게 들렸죠. 필터 교체하러 왔어요. 선미 씨의 마지막 인사. 그가 마지막으로 입 밖에 낸 말. 평범한 인사였지만 이젠 메아리가 됐습니다. 2020년 여름,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몸이 약해져 있었죠. 아이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아이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응, 괜찮아.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하늘이 푸르렀어요. 너희 엄마, 보고 싶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보고 싶어? 아이들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죠.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응, 기다리고 있겠지.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선미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젊은 날의 미소,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여보, 이제 곧 갈게.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평온히 눈을 감았어요. 선미 씨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남편도 선미 씨 옆에 묻혔습니다. 나란히 누운 두 묘.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만났죠. 묘비엔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영원히 함께. 아이들은 두 묘를 함께 돌봤어요. 두 배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만큼 사랑했으니까요. 지금도 청주 공원묘지 언덕 위엔 두 묘가 있습니다. 나란히 누워있는 박선미 씨와 남편.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죠.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바람에 섞여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필터 교체하러 왔어요. 평범한 인사. 하지만 이젠 추억이 된 목소리. 영원히 기억될 목소리. 구룡동 아파트 단지. 밤이 되면 여전히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민들은 이젠 익숙해졌어요. 무섭지 않다고 말하죠. 오히려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기 일을 성실히 했던 사람,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 했던 사람, 그 정신이 남아있다고 어떤 할머니는 말했어요. 그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요? 성실한 사람의 목소리거든요. 착한 사람의 목소리. 박선미 씨, 평범한 정수기 코디.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 깨끗한 물처럼 살고 싶다던 사람. 투명하고 맑은 삶을 원했던 사람. 끝까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그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어요. 교훈도 남았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소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송제국의 의심이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죄책감이 또 다른 비극을 낳았어요. 순간의 공포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죠. 하지만 선미 씨는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바람의 목소리 속에, 그리고 남편의 사랑 속에. 공원묘지 언덕 위. 두 묘 앞엔 오늘도 정수기 필터가 놓여 있습니다. 선미 씨의 아이들이 가져온 것이에요. 아버지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필터는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깨끗하고 하얀 필터. 선미 씨가 평생 추구했던 것처럼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속삭입니다. 그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필터 교체하러 왔어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이제는 영원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책임감 있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박선미 씨가 남긴 교훈.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을 성실하게.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존중하세요. 그들이 있어 세상은 깨끗하고 맑습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존재처럼 박선미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계속됩니다. 바람 속에서, 기억 속에서, 우리 곁에서 영원히.